이번 시간에 ICT와 머신러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존 영상으로부터 배경음악에 대하여 말씀이 있어서 그 조언을 따라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ICT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ICT의 I는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T라는 것은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IT라는 말에서도 활용되신 적 있죠. 거기서 I는 바로 인포메이션입니다. 정보라는 것일 텐데요. 자, 이 정보는 컴퓨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신 러닝, 머신이 기계가 학습한다.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런 학습으로 더 잘하게 된다는 것, 최적화를 의미하고요. 그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장을 상징합니다. 다음에 루빅스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일 텐데요. 그래서 그 루빅스는 계속 진화한다고 하고요. 축적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루빅스가 모바일 앱에 적용된 이후에 뉴스 이용량이 늘고 제공되는 뉴스가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주간 이용자 수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간 이렇게 8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그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다. 유튜브 댓글에서 많이 보였던 그런 말인데요. 유튜브를 2년 동안 3배 이상으로 성장시킨 것이 바로 그러한 알고리즘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AI 시스템은 과거에 리모컨, 그리고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패드, 그런 것들과 이제 다르게 스스로 학습하는, 그리고 스스로 동작하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부품을 가르는 것, 부품을 교체하는 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지능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데이터를 취득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은 아마도 고부가 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 인텔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인공지능이 유용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텔이 정의한 가장 바깥쪽에 이 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 마우스 포인트가 잘 보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인텔의 정의를 이 인공지능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면요. A program that can sense, reason, act, and adapt. 그러니까 감지, 추리, 행동,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AI는 학습 기능이 없는 프로그램도 존재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어댑트한다라는 것도 이제 포함하게 된 것이고요. 자, 스마트폰 펌웨어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다양한 AI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근데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펌웨어조차도 정작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해줘야만 합니다. 배포를 우리가 해주는 거죠. 그러한 특정 기능을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머신러닝, 기계가 스스로 하게 된다는 점. 그것이 AI와 약간 구분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감지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기계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귀여운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음 아픈 일일 텐데요. 그런데 이것을 검출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막 검색을 해보게 될 텐데요. 자, 이런 잃어버린 우리 강아지 찾아주세요. 여기서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찾아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아래에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들 모여 있으면 이 왼쪽 이런 머핀들과 완전 유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강아지 찾아내지 못하고 머핀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인공지능으로 봤을 때 이 기계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리저닝입니다. 어, 어떤 문맥 정보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뭔가 이상하죠? 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것이 띄어쓰기가 잘못됐을 때 예인데요. 이것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요. 파파고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Father is entering the room.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번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문맥이 수리가 가능하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이 잘못된 해석을 다시 보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그런 기능을 AI가 해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안전이라는 거. 안전이라는 것을 위해서 어떤 액션이 필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검증 전에 이미 도입된 기술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일 텐데요. 자동 주차 기능을 시연하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5월 31일에 MBC에서 나온 것인데 만약에 이런 차가 자동 주차 기능을 시연하다가 그리고 실행을 하다가 우리 가족을 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둥에 갖다 박기도 하는 겁니다. 왜? 바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AI가 적용이 되었을 때 이것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뭐 얼굴 안면 인식이라던가 그리고 자연어 처리라던가 그리고 어떤 인공지능 행동을 할 때에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자율주행차들을 많이 접해보시게 될 텐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안면 인식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즉 온도를 체크할 때 얼굴 부분을 검출해내고 그 안에서의 체온을 추출하는 그런 단계별 인공지능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한 챗봇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뭐 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뭐 비행 예약 봇 같은 것이 존재해서 이런 봇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런 것이 인공지능의 유용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기계가 많이 담당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물 외관, 하드웨어의 기계가 아니라 이제 내재는 소프트웨어의 기계가 많이 활용되게 된 것이죠. 사람처럼 학습 능력을 가진 기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과 주목된 능력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힘, 간의 수곡 능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면요. 1차 혁명 때는 증기 발명이라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순 공업 기술이긴 하지만 어떤 증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차에서는요. 전기가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 기술을 수행할 때 전기적 신호, 그 소통, 통신, 그리고 원격으로 어떤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고도의 공업 기술이 가능해졌습니다. 3차에서는 컴퓨터의 발명이라고 많이 손꼽습니다. IT, 금융 서비스 등과 결합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도 정보 기술과 또 이제 심리, 이해기 능력까지 함께 매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 그것이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 같은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4차 혁명이라고 많이 불리는 최근의 변화를 보면요. 스마트폰과 같이 우리 몸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컴퓨터, 매우 작은 컴퓨터가 일반화되었고, 머신러닝이 또한 고도화되었습니다. 이 칩의 개발과 또 소프트웨어적인 발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 걸까요? 바로 이 머신러닝, 빅데이터, 산업별 지식이
융합된 데이터 과학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학과들, 그리고 데이터 과학 관련된 대학원 그리고 학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자, 머신러닝이 결국에는 기계가 학습을 한다. 그래서 사람의 지적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기계로부터 대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번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아까 1차 산업혁명을 말씀드렸는데요. 증기가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이런 방직공작 같은 곳에서 사람을 대체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 명이서 하던 거를 기계 하나가 해낼 수 있다거나 그러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실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1800년대 이렇게 기계로부터 실업과 생활고가 발생되었다라고 탓을 하게 되면서 파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노팅엄의 직물 공장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1812년에는 결국에 기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통과되었다고 하던데요. 이 오른쪽의 이 장면이 바로 일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기계를 부수고자 하는 그런 러나이트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현대에도 많은 직업군들이 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흐름을 타고 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인간의 노동을 증기기관으로 대체한 것이었다고 하면은 머신러닝은 인간의 지식을 알고리즘으로 대체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바로 인포메이션, 머신러닝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인포메이션이 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가 된 것이고, 그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마이닝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광산으로부터 이 보석들을 혹은 중요한 이런 광물들을 캐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보의 바닷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해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과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컨셉 중에서 머신러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데이터들로부터 패턴을 학습시키는 기법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리커그니션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여기 물음표로 나와 있는 어떤 알고리즘과 모델을 만드는 행위 자체라고 불리워집니다. 자, 이 다양한 알고리즘들, 땡땡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유튜브가 우리의 어떤 취향을 저격하고자 하는 그런 알고리즘. 혹은 금융권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비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그러한 적합한 카드를 추천해주는 카드 추천 알고리즘 등등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양이 많으면 당연히 정보가 많은 걸 텐데요. 그렇다고 적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 손 글씨를 보고 컴퓨터가 어떤 숫자인지 맞추도록 가르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이 0부터 28까지 적혀 있는 이런 각각 픽셀들이 있습니다. 이 픽셀들에 이렇게 색을 칠했더니 약간 크처럼 보이는 어떤 글씨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칠을 쓰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데이터화가 되어 있다면 요거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적용한 것이 작성한 것이 칠이었구나 하고 이 머신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엠리스트라고 해서 이 손글씨, 이 정보를 저장해 놓은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그 실제 손글씨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숫자와 더 유사한지를 맞추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예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데이터가 적지만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분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데이터 증강이라고 불리는 어떤 작업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그런 것을 앞으로 조금 더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데이터들이 쭉 많이 모여 있는 광산이 있고요. 거기서 의미 있는 보석을 캐야만 하는 것입니다. 채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인공지능이 돕는 것이죠. 그 적용 사례로 비즈니스 마케팅이 많이 알려져 있고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수많은 클릭 중에서 그 사람이 이 어떤 영상의 취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추출해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영상을 얼마나 오래 보고 있는가, 뭐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거라던가 혹은 그 사람이 누른 좋아요, 그런 버튼 클릭, 그런 정보를 이제 따로 모아서 필요한 알고리즘을 개설할 때에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한 대의 머신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양의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성능 머신 혹은 다수의 머신을 사용해야만 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한 대의 머신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 가정용 컴퓨터라고 대충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모여져 있는 곳을 처리하는 방법,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이런 실시간으로 특히나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버 혹은 백엔드, 그런 곳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해지게 됩니다. 자, 키 컨셉으로 이러한 용어를 좀 익숙하게 갖고 계시면 더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시고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 데이터가 있었고요. 이 데이터로부터 어떤 정보를 쭉 가져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 데이터 중에서도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었죠. 그 중에 선택하는 과정, 그걸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겟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 중에서 어, 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처리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필요로 했던 데이터로부터 이 어떤 전처리, 일단 크기를 바꾼다거나 뭐 이 데이터를 다룰 때 요구되는 어떤 양식을 맞춘다거나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완벽히 머신러닝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 형식을 맞춰주는 그런 트랜스포임드 형태를 맞춰준 데이터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앞의 과정들을 몰아서 함께 모아서 말을 할 때에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과의 이름 자체도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앞에서 정제가 되었고요. 그리고부터 이렇게 추출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정보를 관찰해서 패턴을 알아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패턴 리커그니션 머신러닝이 될 테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있을 것이며, 이 evaluation, 이 가치를 평가하게 되고요. 혹은 정확도 같은 걸 평가할 때도 evaluation은 말을 쓰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결과를 이제 분석해내고 해석하는 거, interpretation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 인간에게 knowledge, 지식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다음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게 되죠.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용어들이니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도 사실 이 학습 배경이라든가 또는 활용 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 용어가 이것만 말하는 거야라고
완벽히 고정되어 기억하시기보다는 이 정도 감각만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인텔의 정의 AI까지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머신러닝으로 넘어왔죠. 바로 이 경험을 누적해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럴 때 이 경험 중에서 정답과 오답을 갖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답을 알려주는 것, 알고 맞았음과 틀렸음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지도학습이고요. 그것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이 비지도학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어떤 과정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이 중간에 어떤 선생님이 가이드해 주듯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상점 벌점을 이용해서 어떤 경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강화학습이 있는데요. 일단은 정답을 알려준 지도학습과 정답을 알려주지 않은 비지도학습, 이렇게 크게 많이 나눠지니까 이것부터 명확히 잡고 나서 나머지 준지도학습, 이런 강화학습 등도 함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머신러닝 학습을 하고 나면요. 이건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빠른 곳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향하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에 이 다섯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이 급여 수준을 보면요.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전부 다 1억을 넘는 형태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또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에 대한 그런 엔지니어링,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 구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 조금씩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지만 높은 급여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유명한 구조를 우리 사람의 구조, 그러니까 사람의 실제 신체 구조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신경망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신경, 나 신경 쓰는 일이 많아. 그런 말 할 때 그 신경이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이 있다. 이런 말 할 때 그 신경이 맞고요. 뇌신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그 신경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떤 걸 느끼고 반응을 할 때에 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신경계입니다. 신경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이 신경이 바로 뉴럴입니다. 자, 우리가 느끼는 게 피부죠. 피부나 뭐 또 다른 기관도 있지만 우선 피부로 대체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피부 감각기가 있어요. 오감이 있죠, 사실. 그 피부로부터 어떤 감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장 왼쪽 위에 부분을 보시면은 감각기라고 적혀 있는 거기를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입력이에요. 우리 피부로 뭐가 왔습니다. 뭐 온도가 춥다, 온도가 덥다, 이런 정보가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입력 X1, X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 안에 신경들이 흥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 활성화되었다, 액티베이트 되었다 그런 말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쭉 전달이 되어 옵니다. 전달이 되어 와서 이 중간에 연합뉴런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그런 신경들을 신경 한 가닥으로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종합적인 신경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합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 신경망에서 이 다양한 층을 구성하는 어떤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정보들이 충분히 모여서 특정 기준을 넘게 되면은 이 사람 몸에서는 어떤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반응 결과로 결국에 이 근육이 수축한다거나 하여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y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력이 들어왔고요. 이 정보가 쭉쭉쭉 모이고 어떤 특정 시스템에서 막 동작을 합니다. 그 동작을 한 다음에 그 결과로 이 움직임, 근육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구조를 따라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그 구조가 깊어진 것이 바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이 과거에는 그런 층이 많아진다는 것, 즉 어떤 정보가 많이 모이고 그것을 또 연산하고 이런 것이 계산량이 많으면 하드웨어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은 높은 성능 달성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또 이것이 결국에는 사진 내의 객체 인식이나 번역 등의 탁월한 성능을 보여준 거죠. 앞서서 제가 인공지능 정의를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일치합니다. 이미지 측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미지 넷 챌린지라고 해서 이 많은 연구자분들의 노력을 끝에 이 어떠한 사진과 그것에 맞는 레이블, 그것에 맞는 이름을 적어 놓은 그런 데이터가 이 1000개 이상의 사물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나누어 가지고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 개수는 120만 개 이상이었다고 하고요. 오른쪽과 같은 데이터 분석 성과를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배가 어떤 화물을 싣는 컨테이너 쉽인가, 아니면 두 번째에는 생명 구조 보트인가, 혹은 뭐 다른 종류의 배는 아닌가, 그것들이 헷갈릴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었고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워터 스쿠터라던가 또 동물의 종류라던가 뭐 버섯이라던가. 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는데 물론 여기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달마시안과 체리가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달마시안이라는 것이 더 이 주목을 받아서 이렇게 구분이 되었고, 이 레이블은 사실은 체리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이건 사실 훈련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하지만 현실에는 이런 게 많죠. 이미지가 많이 겹쳐져 있고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훈련한 게 다 정답은 아닐 수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역할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경진 대회의 이 이미지 오인식률, 이미지가 다른 정보를 인식한 것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점점 이 10%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즉 10번 물어보면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틀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14년에 구글넷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10%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이 어떤 오인식을 하는 비율이 이 100장 중에 5장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그것을 이런 이 머신러닝이 극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특히나 딥러닝이 각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정의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또 다른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 구성 모습입니다. 1950년대부터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나오게 되었고, 이 체스나 뭐 다양한 놀이, 게임들에서 인간을 상대하거나 혹은 그를 이기는 그런 기능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스팸 메일 같은 것을 걸러주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도 나눠지게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정보들이 워낙 많아지게 되면서 이 쓰레기 데이터, 의미 없는 데이터들은 없애주는 그런 기능들이 인간의 삶에 매우 많은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딥러닝 같은 곳에서는 좀 데이터들 속에서 개의 이미지 찾아준다거나 특정 정보를 또 추천해 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게 되었습니다. 구글 트렌즈라는 곳에서 키워드 검색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공간, 그런 거를 다루는 하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것과 마찬가지로
딥러닝,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 모두 굉장히 2012년도에는 거의 미미했다가 급격히 향상되어서 뭐 거의 다 뭐 몇십 배 이상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뭐 빅데이터란 말은 원래 예전부터 쓰였다곤 하지만 적어도 3배 정도 이상은 증가되었고, 또 그 외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10 정도 되는 수준에서 70 몇 대까지 올라갔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빅데이터로부터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이 가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딥러닝이 만능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딥러닝을 활용해 볼 수는 있는데 그때 정답이 아닌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는 어떤 게 있을까 살펴보면요. 최근에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발휘되었던 어떤 AI 봇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연어 처리라고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이용했지만 이 데이터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조금 내포되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특정 문제에서는 너무 딥러닝과 같이 이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한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것이 활용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머신러닝부터 차근차근 이 기본 모델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발전시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이라고 불리는데요. 데이터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접근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도 스파크, SQL 시리즈 등등이 있었을 거고요. 그 외에 뭐 파일 저장 방법들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것들의 범위가 이제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렇게 많이 불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처리 이렇게도 불리는데 어, 그것 또한 어떤 전문가 영역으로서 이 자격증까지 존재하는 아주 넓은 범위를 갖고 있고 사실 좀 어, 흥미로운 부분인가라고 하면은 프론트 엔드,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거에 비하면은 조금 덜 흥미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죠. 어떤 통계적 분석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선형대수 같은 것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정보 이론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과 함께 만나서 머신러닝 기법들이 뭐 신경망, SVM, 디시전 트리 등등이 머신러닝, 즉 패턴 리커그니션을 해서 데이터 마이닝, 어떤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거, 혹은 컴퓨터 비전, 시각적 정보를 중점적으로 추출하는 것. 그다음에 언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Natural Language Process, 자연어 처리 부분 등을 아우르게 되는 인공지능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정의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면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그 중에서 먼저 머신러닝으로부터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할 수가 있죠. 어떤 데이터를 좀 살펴봤더니 기계의 언어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행해 보았더니 그런 데이터의 의미가 발견되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으로부터 이 마이닝된 데이터로부터 다시 더 개선된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일정 이상 그 정보가 모이고 딥러닝이라는 그 더 깊은 구조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원하는 대상, 시각이면 시각, 언어면 언어,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어, 이런 루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다시 보고 그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개선을 하고 리파인 과정, 어떤 개선의 과정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혹시 facilitate가 무슨 말인지 모르실까 봐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떤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적용해서 특정 기능들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facilitate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 데이터를 뭔가 많이 좀 더 관찰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많이 모이도록 만들면 빅데이터가 될 거고 빅데이터로부터 딥러닝을 수행하게 되는 거.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인공지능 전체적인 정보로부터 인스파이어가 돼가지고 분석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사업상으로 또
이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통계적으로 볼 수도 있고 데이터 비즈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여서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 판단을 내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은 결국에 인사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른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머신러닝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존 데이터, 트레이닝을 위한 기존 데이터가 있고요. 거기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델이 생성이 되고요. 이 모델에다가 새로 만나게 되는 데이터를 적용해 보면은 이 데이터가 과연 어떤 출력을 낼 것인지 예측을 하게 되거나 혹은 어,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수학 공식, 함수, 뭐 1차 반정식, 확률 분포, 다양한 컨디션 룰 같은 것이 쭉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약속이 되는 거죠. 이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어떤 모델이라는 것을 생성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어떤 기능들을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짜내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맵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 경험을 누적하며 학습을 한다. 즉, 앞서서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면은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인사이트, 어떤 이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이 제기했던 감지, 추리, 행동, 적응들을 이제 머신이 할 수 있게 만들려면 결국에 어떤 대상을 분류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수치를 추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분류란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반과 이반은 나누고 또 뭐 동물의 종류를 나누고 뭐 개와 고양이를 나눈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쉽지만 여기서 획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수치를 맞춰갈 때 회귀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제 왜 그런지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회귀. 자, 왜 회귀라고 불렀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어릴 때 이러한 오락실 게임 기억하십니까? 저는 문방구 앞에 이런 작은 오락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런 이 마리오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꽃 먹으면 이렇게 막 발사할 수 있어가지고 불을 발사할 수 있어서 참 좋아했는데, 자,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 조이스틱을 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특정 기능들을 해요. 점프를 하기도 하고, 뭔가 발사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출력이 이 디스플레이로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이런 게임기 자체가 모델이 되는 거죠. 이 출력 Y를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게 된 거죠. 자, 오락기 구조를 아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이유는 새 버튼 하나가 생겼어요. 이렇게 보라색깔 버튼 하나가 생겼는데 이 0의 결과를 예측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버튼,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기능은 다 알고 있습니다. 1, 2, 3이라고 하는 입력을 알고 있는 거고요. 어떤 기능하고 있는 이 애플로 제가 표현한 이 사과 모양을 이 모델을 지나치고 나면 어떤 함수의 결과, y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입력 1, 2, 3이 있고 이 오락기를 거치고 나면 화면에 3, 5, 7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식으로 바꾸면 xi에다가 여기 i는 1, 2, 3이라고 하는 건 그런 순서를 말하는 건데 이 입력에다가 어떤 것을 곱하고 어떤 것을 더해서 나온 것이 바로 yi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선형 방정식으로 우리가 지금 세워본 겁니다. 어떤 입력이 있었고요. 그 입력이 바로 하이트가 됩니다. 하이트가 되고요. 출력을 몸무게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키를 가지고 웨이트라고 하는 출력을 내보내고 싶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곱해지고 더해졌을 때 이 키로부터 몸무게가 추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수식이 세워진 거고요. 결국엔 특정 어떤 숫자가 나타났을 때 이 선 근처로 오게 되겠죠. 어떤 이들의 경향성으로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회귀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 옥자가 만약에 개봉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지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옥자가 이제 극장 개봉을 안 했는데 다른 영화들 극장 개봉했던 것들의 이 왓챠 그 어떤 특정 앱에서 좋아요 버튼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이때 관객 수가 이 녹색인 겁니다. 빨간색을 알고 있을 때에 녹색을 추정하는 건데요. 다른 사례들을 봤더니 이 정도가 되니까 옥자2가 만약에 이 보고 싶어요를 이만큼 받았다면 이 어떤 비례한다고 하죠. 이런 경향성을 봤을 때 한 727만 명 정도는 보게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을 피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고 싶어요 숫자가 바로 특징이고 이 특징을 봤더니 관객 수가 약 70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류입니다. 자, 아까 키와 몸무게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키와 몸무게, 그러니까 키를 통해서 몸무게를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성별을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자, 새 데이터가 들어왔는데요. 키가 186cm고요. 몸무게가 82입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쪽에 가깝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게 되는 구분선을 대략적으로 모델링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났더니 이 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남자의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니까 이쪽 녹색에 해당하는 그 아까 키와 몸무게는 아마도 남자의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처럼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무엇이고 여자가 무엇인지 저는 색깔로 지금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묶을 수가 또 있겠죠. 그런 묶는 행위, 뭉치다라고 해서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클러스터링. 자, 이 뭉치는 과정을 다 거치고 났더니 만약에 그룹이 이렇게 세 개가 나눠졌어요. 그러면 이 분류를 세 가지로 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정의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뭐 비지도 학습이 이렇게 데이터를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어디다가 가장 가까운 그룹에다가 묶거나 그럴 경우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결국에 경험을 누적하여 학습하는 알고리즘이고요. 그 학습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한 것에서 전문가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면서 추후에 결과를 가져오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